38쪽. 신난다. 8. 야야야. 아이씨. 38. 쪽쪽쪽. 자, 일단 봤더니 15번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간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15번 보기 박스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거기에는 일반적인 모더니즘파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광균이 모더니즘파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시부터 해볼게요. 자, 제목이 추일서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분석하면 끊어지면 추일이면 가을날이죠. 가을날. 그 다음에 서는 토로하다, 이야기하다 이거야. 그죠? 그럼 정은 내 마음이죠? 가을날 내 마음을 이야기하다 뭐 이런 정도. 서는 토로하다, 이야기하다 서자야. 그러니까 가을날 내 마음 이래도 괜찮고. 오케이. 그 다음에 김광균이라고 나왔군요. 김광균은 1930년대 중반에 아주 전성기를 했던 모더니즘파입니다. 얘는 모더니즘파입니다. 모더니즘파는 일명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해서 회화파라고도 칭해집니다. 회화파. 그래서 거기에 15번의 보기 박스에 보시면 시는 회화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모더니즘파, 즉 김광균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듯. 그래서 회화파야. 그럼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 하는데요. 얘네 시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도시 문명을 비판합니다. 도시 문명을 비판합니다. 문명을 비판. 왜 얘들은 도시 문명을 비판하냐면 1930년대에 일제가 뭐라고 하냐면 미개한 조선을 어떻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네들이 침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들이 뭐 기차 놨다고 가져가.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얘네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문명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얘기합니다. 얘가 말하는 이 도시 문명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야.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얘는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대표적인 시인이 누가 있냐면 김광균, 김기림, 그 다음에 김광균, 정지용 같은 애가 있어요. 김광균, 정지용 같은 애가 그런 시를 쓸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쓸 거다. 그럼 가을날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도시 문명을 비판할 테니까 가을날 내 마음 편치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인데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아, 전혀 안 편해요. 이런 내용이 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읽어보자고. 낙엽은 가을이니까 낙엽이 있나 보죠. 그럼 낙엽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얘는 뭐라고 하냐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랍니다. 망명정부니까 정부가 망했대요. 나라가 망했어. 그럼 그 나라가 망했으면 그 나라의 집회는 쓸모가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는 이 낙엽이요 아름다울 것 같아? 아니야. 무가치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포화에 이질어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룬시는 폴란드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어 있고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수로 사라지고, 얘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게 왜 그러냐면, 자, 길은 한 줄기 일광의 폭포수 사라진다는 건 아마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쨍쨍쨍쨍쨍쨍쨍 이런 거죠. 한 폭의 그림 같냐? 그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조그만 담배 연기만 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기차가 이렇게 가나봐. 가나봐. 네, 이렇게 레일이 자, 이렇게 기차야.
그 다음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냈답니다. 그러니까 뼈 근골 사이니까 뼈 따구만 있는 거야. 그죠? 아주 앙상하고 뭐 이런 건가 봐. 그 다음에 이빨을 드러냈다 이런 걸 봤을 때요 되게 삭막한가 봐. 내 눈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장 같은 게 있나 본데 이게 날카로운다. 이게 공장 어떻게 그려야 돼? 아이씨. 여기 공장인데 이게 이빨 날카로운 이빨처럼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삭막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자연은 원하지 않아요. 전혀 원하지 않아. 일제는요 이렇게 기차 같은 거 놔줬다고 해서 우리한테 가진 자랑을 다 했나 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마음에도 안 들고. 그 위에 세로방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있답니다. 인위적인가 봐. 그죠? 여기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되게 자연적인 거잖아. 근데 셀로판지 같은 걸로 만든 구름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일제가 만든 도시 문명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그러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라고 했으니까 청각이죠. 발길로 차는 건 시각이잖아. 그럼 얘는 풀벌레 소리를 설명하고 싶었냐? 발길로 차는 거 설명하고 싶냐? 풀벌레 소리를 얘기하려고 싶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이 앞에가 풀벌레 소리가 있는 거야. 내가 지나가니까 풀벌레들이 조용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리를 설명하려고 시각을 가져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를 설명하려고, 즉 청각을 설명하려고 시각을 가져왔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청각의 시각화. 홀로 황량한 생각이 버릴 것 없어. 결국 요 자체가 다 뭐야?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체가 다 뭐냐면 이게 어떻게 내 마음속엔 황량한 겁니다. 황량한 거야. 황량하다라는 건 사막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걸 황량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같은 거 지나가고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황량한 생각이니까 외롭고 고독하잖아. 이걸 깨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그럼 돌팔매 지르면 돌을 훅 던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 돌을 확 던져. 그러면 물이 팍 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거 원했는데 봐라.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참기어간답니다. 내가 원한 상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다 돌팔매를 쾅 하면 이게 다 뭉그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져 버리나 봐요. 실패했군요. 실패했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황. 자, 나는 이제 보는 거 볼게요. 자, 나는 망명정부의 집회가 있대요. 그러면 이 망명정부의 집회는 바로 뭐냐면 무가치하라고 그랬죠. 이건 무가치.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가치한 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 도룬시를 봅니다. 도룬시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길이 구부러진 길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길이 사라졌어요. 도룬시는요 폭탄 맞고 전쟁의 폐허가 됐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저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폐허가 된 것이 보이고요. 길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뭔가가 소멸한 듯한 느낌이 드나 봐. 나는 뭘 봐도 다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거기다가 공장에 이빨이 있대요. 공장 이빨이래. 공장이라고 한다면 뭐 도시 문명이겠죠? 그죠? 근데 도시 문명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인가 보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바라본 건 다 봤더니 어떻게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황량한 거죠? 이 시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이용해요. 여기까지가 내가 바라본 거니까 먼저 바라본 거니까 선경이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어떡하다? 황량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함을 느껴. 그래서 나는 이 황량함을 깨버리고 싶죠. 그래서 뭐해? 힘껏 돌팔매질을 합니다. 부정적이었는데 돌팔매질을 하면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박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야? 고독한 반원을 긋고 참기어간대. 고독한 반원을 긋고 참기어간대요.
잠기어간다 했네. 내가 원한 반응의 상태는 나오지 않는군요. 그죠? 그럼 다시 스르르 실패안에 고독에 빠져버리는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후정이네. 후정. 황량한 모습을 보고 나서 깨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써요? 결론은 어떻게 써? 좌절하거나 실패했죠. 오히려 고독함을 인식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덥지 않냐?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다. 그죠? 아, 여기는 어떤 황량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담았던, 이런 것들이 쭉 실려 있네. 저가 이제, 한 마리의, 아빠 제비라고 하면, 먹이를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써? 아기 제비처럼 입만 벌리고 막 먹습니다. 그죠? 지금 것도 바로 문제 풀어서 없애버려야 돼. 자, 다시 이제 요거 놈 또 갈게. 조금 이거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도 다시 시간 그에 맞춰서. 자, 묵호항이었고요. 송수건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송수건이라는 작가는 불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그거하고는 좀 색채가 좀 달라요. 자, 어쨌든 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묵호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모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모는 원래 전라도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냐면 묵호는 동해 바다에 있죠. 동해까지 와서 시집을 온 거야. 타양 생활을 한 거야. 그런데 남편은 또 죽어요. 어부다 보니까 파도 이런 거에 죽은 거야. 근데 남편의 시체를 또 찾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모의 어떠한 비애와 어떤 연민, 고모의 삶에 대한 어떤 비애와 연민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근데 자기 탓하면서 이건 내 운명 탓이야, 남편이 죽은 내 운명 탓이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는 날 고모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경쾌하거나 밝은 느낌은 안 나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어두운 분위기가 좀 나네.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며, 배도 검은 배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아마 슬픔과 비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좀 쭉 끌어왔나 봐. 하필이면 또 비 오는 날이고 거기에 배들은 또 어둡대요.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묵호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묵호항을 내려다봤다 밑줄 한번 쫙 칠게.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더 내려가면 고모부는 질펀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거기 밑줄 칠게. 무덤 속에 잠들었다. 그럼 나는 묵호항을 내려다보고 지금 어디 봤어? 고모부의 무덤을 본 겁니다. 그럼 화살표 찍 내리고 시선의 이동이 보이네. 묵호항을 한번 쫙 보다가 이제 다시 나는 어디를 보냐면 돌아가신 고모부의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의 이동이 좀 보이네. 다시 두 번째 줄.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묵호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 앞바다를 다 놔두고, 오징어를 따라온다는 건 생계수단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전라도에서 묵호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습니다. 고모의 타양살이가 시작됐구나. 나는 실로 20몇 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습니다. 고모부는 질펀한, 넓은, 이런 거. 질펀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습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었답니다.
온 산과 바다가 운 게 아니겠지. 감정이입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슬프게 느끼고 있나 봐요. 독도 바깥 대화태에서, 대화태는 우리가 그 사회시간 같은 데 배우면 대륙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수산 자원이 많은 곳 뭐 그런 건가 봐. 대화태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늙은 고모의 등에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 지금 이런 건가 봐. 여기가 지금 고모부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동해바다야. 무덤이 이제 동해바다를 바라보나 봐. 근데 고모가 자꾸 동해바다를 보면 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몸으로 이렇게 가린 거야. 우산대로 가리고 고모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나 봐. 고모가 못 보게. 자, 그 다음.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궜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아우, 고모 울지 마. 뭐 이런 거 아닐까? 사는 게 무엇일까? 공동묘지에 뻘겋게 까진 잔등이 피에 얼룩지고 비명처럼 황토 흙의 빛깔들이 새어났습니다. 아, 무덤에서 어떻게 해서 자꾸 흙이 흘러내리고 있네. 외짝 신발 하나를 묻고 봉분을 졌답니다. 아, 고모부의 시신을 찾지 못했구나. 돌아온 건 신발 하나 찾았나 봐. 그래서 신발을 묻어놨나 봐. 오메 날 뭐라고 맹글었는고 집방석이나 맹글 일이제. 아까 고모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투리 썼다는 거 뭐 현장감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고모는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나 봐. 누구 탓에 돌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럴 법도 하죠. 남편이 나 일로 데리고 와서 이 남편 때문이야. 이럴 법도 한데 고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바로 내 운명 탓이야.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 봐요. 흥흥 울음 속에서도 황토흙처럼 붉어져 나온 저 전라도의 감탄사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외가 낯설게 이 사찜을 풀던 날도, 즉 고모가 전라도에서 묵호에 처음 온 날, 결혼한 처음 날, 묵호왕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묵호왕이 흔들린다는 건 첫 번째 파도 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내 눈에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민의 마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상황을 좀 따져보면 크게 보면 내가 고모를 보면서 안타까워한다는 얘기가 전체의 내용이네. 그러면 고모의 삶을 보면 고모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모는 전라도에서 어디로 왔어? 동해로 왔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결혼하면서 타향 생활을 한 겁니다. 타지 생활.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시신도 못 찾죠? 남편의 죽음.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 탓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죠. 고모는 어디냐면 자신의 운명을 탓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운명을 탓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해서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지요. 그죠? 나는 바로 뭐야? 이 고모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연민의 마음에 빠지죠. 오케이. 나라님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것도 어디 같이 파악을 해봐야겠다.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요번에 실린 거는 고모가 어떻게 해서 타지 생활하면서 되게 힘겹게 살아가잖아. 타지 생활을 하면서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면서 힘겹게 사는 것을 같이 묶은 작품이네. 오호, 같이 한번 풀어볼까. 저 뒤에도 현진아 뒤에 줘라.